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헬로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20대 대선이 끝나고 강원 정가는 그동안 대선에 가려졌던 6.1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방선거가 80여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이 박빙의 승부 끝에 대선이 끝난 만큼 대선 결과가 얼마만큼 지방선거로 이어질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에선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기석 교수와 대선 결과가 강원도에 미칠 영향, 그리고 지방선거 관전 포인트에 대해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김기석 교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먼저 이 대선 후 정당들이 결과를 빠르게 받아들이고 이 지방선거 모드로 전환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도 이번 대선 결과에 대한 얘기를 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교수님 이번 결과는 어떻게 분석하세요? 글쎄요, 뭐 오랜 기간에 걸쳐서 많이 있었던 대선을 나한테 한마디로 지금 결과를 분석하라고 하시니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일단 가장 특징적인 건 역시 뭐냐면 초박빙 선거였다는 거잖아요. 네. 네, 이제 그 대선이 치러지기 이전에 많은 여론조사 결과들이 여러 가지 예측을 했지만 사실은 다 그다지 정확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그래도 그 여론조사를 어떻게 하는지 대충 아는 사람이니까 그 여론조사 결과들에 굉장히 여론조사들이 하는 방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는 걸 늘상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아무튼 그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하고 또 우리나라는 선거하기 전에 일주일 동안 깜깜이 기간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 깜깜이 기간 동안에는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정보를 모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도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조사들을 하고 발표를 못 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랬을 때 어떻게 예상들을 했었냐면 민주당에서는 박빙이지만 이길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었던 것이고 네. 2% 뭐 처음엔 2% 하다 나중엔 0.5%까지 내려갔는데 네,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는 잘하면 10% 내지 이상도 이길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단 말이죠. 네. 네, 이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자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0.73%가 났어요. 24만 표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가장 초박빙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제 선거 결과라고 하는 것이 물론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대통령 선거제도라는 걸 우리가 이제 영어로 winner takes it all 이라고 얘기해요. 아바라는 그룹의 노래 아시죠? 네네. 네. 그래서 승자가 모든 걸 가져가는 승자 독식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승자와 패자가 결정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박빙의 선거가 났을 때 과연 이것이 어떤 형태의 정치적인 과정 앞으로 가져올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서로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꼭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두 그룹, 그러니까 양쪽을 지지했던 두 그룹은 지금 현재 서로 대화가 통하지 않을 만큼 정치적 견해차가 큽니다. 말하자면 우리나라 국민이 반으로 정확히 갈라져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승자 역시 굉장히 앞으로 전국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승자가 아무래도 이번에 선거가 비호감 선거의 네거티브 선거였단 말이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잘 준비되어 있는 상태도 아니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결과가 나왔다. 자, 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걸 예측하자 이런 거보다는 걱정이 앞섭니다. 한국의 앞으로 정치에 대해서 일단 그렇게 이번 대선을 봤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번 선거가 박빙이었고 그리고 정책 견해차가 좀 그만큼 컸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대선에서 그 윤석열 후보의 당선이 앞으로 강원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자, 그게 참 그 어려운 질문일 수밖에 없는 그렇죠. 것이 제가 지금 금방 말씀드렸듯이 일단 윤석열 후보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였냐면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 후보였다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는 우리가 토론회 과정에서 봤을 때 정책에 대한 국정에 대한 어떤 정책 영역들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좀 낮다, 충분히 이해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다른 한 측면에는 정책에 대한 준비, 비전. 그러니까 예컨대 승자인데 윤석열 후보가 앞으로 우리나라를 어떻게 이끌어서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 뭔지 다 아느냐 이거죠 지금.
들어오는 게 있느냐. 왜냐하면 전체적인 선거가 굉장히 반문재인 정서, 뭐 이재명 후보의 뭐 인성 문제, 뭐 이런 걸로 흘러갔어요. 대장동 문제 이런 걸로 흘러가면서 네. 전체적으로 향후 우리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가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놓고 경쟁해야 되는 기본적인 어떤 그런 대선의 과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소홀히 된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강원도에 이분의 당선이 강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려면 기본적으로는 어떤 정책을 하겠다, 우리가 강원도에 대해서 이런 거를 이제 제시를 하고 그것을 우리가 평가해 보면서 이제 그거를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 네. 뭐 없지는 않았겠죠. 여러 경제평화특별자치도 공약이라는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공약들이 있었는데 네. 그 공약이 아주 잘 세팅된 공약이라고 보기는 어려웠다 하는 측면에서 향후에 이제 지금 이제 인수위원회도 꾸리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여러 중요한 포스트에 사람들을 앉히면서 이제 준비를 하잖아요. 그 준비를 하는 과정을 우리가 보면서 조금 더 냉정하게 바라봐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정책적에서는 그렇고요. 네. 한 가지 기대되는 부분이 하나 있긴 합니다. 그건 네. 뭐냐면 윤석열 후보의 캠프에는 강원도 출신들이 굉장히 요직을 맡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예컨대 윤석열 후보의 최측근이 누구냐? 권성동 의원. 그렇게 답을 하거든요. 네. 또는 이양수 의원, 속초의 이양수 의원도 대변인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고요. 뭐 이철규 의원, 뭐 이런 분들도 상당히 요직을 맡아서 중요한 일을 했었고요. 네. 최근에도 뭐 한기호 의원도 역시 뭐 외교안보 쪽에 중요한 역할을 맡아서 하고 이렇게 강원도 출신의 국회의원들이 상대적으로 요직을 맡아서 일을 해왔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앞으로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요직에 가실 가능성이 많고 그분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강원도를 위한 정책을 자꾸만 이제 개발해서 실제로 적용하고 이런 것이 원활히 이루어진다면 조금 기대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다른 정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그런 측면에서 기대가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정가는 대선에 가려졌던 지방선거로 향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대선 승리가 곧 지성 승리라는 일념으로 지방선거는 제쳐두고 이 대선 선거운동만 해왔던 입지자들의 마음이 상당히 바빠질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지금 이제 마음만 바빠진 게 아니라 몸도 바빠졌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최소한 3개월 내지 4개월 전서부터 이제 지방선거를 위한 여러 가지 절차들이 시작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절차들은 이제 예비 후보 등록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다들 당내에서 경선들을 요새 많이 하기 때문에 경선 준비도 하고 자기네 정책도 만들어야 하고 또 캠페인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준비도 굉장히 많아요. 그게 대부분 다 뭐냐 하면 대선에 가려져 가지고 지금 다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대선 끝나고 합시다. 이렇게 각 당에서 자기 정치, 자기 선거 준비하는 사람은 공천에 불이익을 주겠다. 이렇게 엄포도 놓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몸과 마음이 굉장히 바쁠 수밖에 없고, 앞으로 이제 80일도 채 한 75일 정도 네. 남았나요? 지금 그런 상태거든요. 게다가 한국에서는 또 어떤 게 있냐면요. 우리나라는 지금 제도가, 대통령이 5년제잖아요. 네. 국회의원과 지방선거 4년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말하자면 정해진 사이클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조합되느냐에 해서 그냥 순서도 달라지고 앞으로 남은 기간 달라지고 이러잖아요. 현재 지금 우리가 이제 대선을 치르고 80일 후에 이제 지선을 치른단 말이죠. 네네. 그런데 이와 같은 조합은 사실은 박근혜 말하자면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당하고 나면서 처음 생긴 그런 지금 캠페인이었고 대선도 캠페인이었고 시즌이란 말이죠. 네. 이런 경우 처음이에요, 이런 조합이. 그러니까 이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사실은 연구자들도 잘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예상을 해보는 수밖에 없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우선 지선을 위한 선거구 획정도 아직 안 됐어요. 선거구 획정도. 네, 그래서 후보자들은 지금 내 선거가 어디게 될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네. 선거구 획정은 인구 변화라든가 지역 변화나 여러 가지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대규모로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나 대도시 지역 같은 데는 꽤 많이 조금씩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내 선거가 어딘지도 잘 모르는 상태로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상당히 복잡한 거기 때문에
일단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각 정당들이 스무스하게 좀 말하자면 갈등 없이 이렇게 잘 해결하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우선 당장 정당 공천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것부터 지금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과제가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처럼 이게 대선 후 곧바로 치러지는 이례적인 좀 지방선거인 만큼 무엇보다 이번 대선 결과가 어떻게 작용할 것이냐가 큰 관심인데요. 이 강원도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가장 큰 문제는, 현재 가장 큰 문제는 후보자도 잘 지금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지금 네. 누가 도지사 선거에 나올 건지, 누가 교육감 선거에 나올 건지부터 시작해서 후보자도 잘 정해지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그거를 저한테 섣불리 예측하라고 그러시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는데, 네. 우선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런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굉장히 팽팽한 결과였는데, 네. 강원도 결과는 조금 달랐죠. 그래서 강원도는 약 54대 41 정도의 이제 형태로 승부가 지어졌고, 그 다음에 흥미로운 게 18개 시군 전체에서 윤석열 후보가 다 이겼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과거에도 예가 없는 건 아니지만은 모든 선거구에서 윤석열 후보가 50%를 넘게 득표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완패한 것이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완승을 한 것이죠. 자,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다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과거에 어떠냐면은 일단 대선이 치러지고 지선이 치러진 적이 한 번 있었는데, 네.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때 지선에서 유권자들이 대선에 당선된 당선된 대통령이, 신임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준다,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한 쪽이 지선에도 굉장히 유리할 것이다. 왜냐하면 새로운 후보자, 새로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플러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국회는 여전히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어요. 네. 만약에 지방선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한다면 윤석열 정부는 아마 빠른 시간 안에 레임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정권 안정, 힘을 달라, 이런 식의 논리를 굉장히 강하게 펼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으로 봐서는 아무래도 당선자를 낸 국민의힘 쪽이 유리할 것이고, 또 강원도에서는 굉장히 이번에 상당히 완승을 거뒀기 때문에 그런 패턴이 유지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아요. 단지 한 가지,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난번 7대 선거에서 당선자를 많이 냈었죠. 네. 그 당선자는 지금 뭐냐면 현역 의원이에요. 또는 현역 단체장이거든요. 어느 선거에서든지 현역은 상대적으로 유리하죠. 신인보다는. 네네. 근데 그런 측면에서는 민주당 쪽에서는 아직도 조금 해볼 만한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판단할 가능성도 많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아마 핵심적인 변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도 이제 이번 선거에서 도민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강원도지사 선거가 아닐까 싶은데, 이 최문순 지사의 3선 임기가 끝나면서 지금 무주공산인 상태입니다. 그렇죠? 눈여겨볼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제일 이제 큰 지금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직 후보군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가 나오겠다, 그런 사람들, 또는 아무 개가 나오면 괜찮겠다, 이런 식의 하마평 비슷한 거 있고, 이제 일부 출마 선언을 하신 분들도 있긴 하죠. 역시 선거라고 하는 것은 구도가 중요해요. 누구가 나와서 어떻게 선거를 치르느냐, 이게 중요한데, 그게 아직 짜져 있지 않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일단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누가 후보가 되느냐고요. 후보군이 네. 지금 명확하지 않다. 그렇습니다. 이제 누가 후보가 되느냐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일 거고요. 역시 아까
국민의힘 쪽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삼선 최문순 지사가 뭐 이렇게 크게 나쁜 평가는 아니었어요. 최근에 어떤 이 도정 평가에 대해서도. 그러나 삼선 지사라는 것은 어떻든 피로감이 있습니다. 이번 선거 대선이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정권 교체 선거처럼 이렇게 치러졌잖아요. 잘못하면 도지사 선거도 그런 분위기가 잡힐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계속해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다고 하는 것은 4선을 이어가는 그런 효과이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도정 교체 정권은 아니니까 도정권 교체 그런 분위기가 일단 형성되느냐 안 되느냐. 만약에 그게 형성되면은 굉장히 보수 쪽이 유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게 지금 당장으로서는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네. 그런데 이제 유권자들이 후보를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여건이 사실상 좀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지방선거 기간 동안 좀 강원도민들이 유념했으면 하는 내용이 좀 있을까요? 이제 기본적으로는 우선 후보자 잘 모르죠. 네. 네, 뭐 자기 알릴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자기 선거를 준비할 시간도 별로 없었고요. 정책도 사실은 뭐 정책이라는 거 원래 지선에서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큰 역할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정책으로 어필할 수 있는 기회도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선의 연장선상이 되지 않을까. 대선에 나왔던 정책들이 그대로 제시가 된다든가 또는 그때 나왔던 캠페인 전략 같은 것들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든가 이제 그런 측면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유권자들께서는 아무튼 제가 늘상 강조하는 것입니다만은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지 않으면은요 정치인들이라는 건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들이 못 돼요. 네, 그래서 언제든지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게 되고요. 그래서 자꾸만 요구하고 내가 원하는 게 뭐라는 걸 알리고 이렇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우선 우리 지역에서 어떤 분들이 후보자가 되는지 빨리 파악하시고 이름도 빨리빨리 좀 익숙해지시고 그리고 이분들이 어떤 형태로 앞으로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지방선거판을 짜가는지 그런 것들을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서 후보자를 판단했으면 그냥 옛날에 우리 막대기 선거라고 짝대기 선거라 그래가지고 1번이면 다 1번 찍고 2번 다 2번 찍고 이런 선거를 한다. 지방선거에서는 그런 얘기가 많았는데 지난 선거 때부터 그런 것들이 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후보자들이 나름으로 판단을 해서 좀 굉장히 현명한 판단을 하셨던 것 같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후보자군을 명확하게 알고 또 정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네네.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기석 교수와 함께 이번 대선 결과 분석과 지방선거 관전 포인트 알아봤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